네, 인사이트 TV 우크라이나 사태 총정리 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제목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뿌리 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빡빡 우기고 있죠. 우리는 같은 뿌리야, 우리는 형제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 아니 무슨 같은 형제 한 몸이야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을 해대고 미사일을 그렇게 갖다 퍼부어주고 줄 게 없어서 미사일을 그렇게 주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뭐가 달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똑같다. 북한 중국 러시아 줄여서 북중러 맨날 한 편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손잡고 똑같다. 뭐 중국이 역사 날조 프로젝트지 뭡니까? 동북공정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랍니다. 국가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 이런 헛소리를 찍찍 해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날조에 날조. 그래서 그 옛날 수나라 아빠 황제 아들 황제 2대에 걸쳐서 사이좋게 평생 동안에 고구려를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요동성을 그렇게 깨부시려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가 지들과 한 몸이라고 러시아의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이 키예프루스 때문인 것 같아요. 키예프루스 믿고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키예프루스는요 이게 뭐냐 국가예요 국가. 좀 생소하시죠? 9세기경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쪽 땅에 지역에 나타난 첫 국가예요 국가 나라.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세 개 나라가 키예프루스를 모체로 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이제 푸틴의 말대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키예프루스라는 그 나라는 동슬라브족이 세운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동슬라브족. 그래서 이 푸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다 똑같은 동슬라브 형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슬라브 형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푸틴은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슬라브족 얘기가 나왔잖아요. 슬라브족에 대해서 짧게 좀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4세기, 5세기 요맘때쯤에요. 이 슬라브족이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슬라브족의 원래 고향은 지금의 동유럽 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접어들면서요. 동로마 제국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동로마 제국의 국경인 다뉴브 강이 있습니다. 다뉴브 강. 거기까지 이동을 해요. 슬라브족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다 보니까 또 다뉴브 강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갖고 로마인들의 땅인 발칸반도 아시죠? 발칸반도. 거기를 또 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공격을 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땅으로 안 돌아가 발칸반도에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이 슬라브족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냐? 마우리키우스라는 동로마의 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슬라브족을 그 뒤에 다뉴브강 넘어서까지 다 몰아내 버립니다. 마우리키우스 황제가.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마우리키우스가 이 장병들, 군인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한테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갖고, 우리나라도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시해를 합니다. 시해라는 말은 이제 왕이나 부모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우리키우스가 시해를 당합니다. 지금 뭐야?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후에 급속도로 전국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눈치를 채고 그 전에 마우리키우스가 다뉴브강 넘어서까지 슬라브족을 쫓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국이 불안하구나. 이러니까 이제 슬라브족이 다시 침공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침공을 계속 받는데 이때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살려고 산이나 섬 이런데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망을 친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일부 또 거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요, 이 슬라브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즉 결혼을 해, 서로 결혼을 해갖고 슬라브인들의 자연스럽게 동화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 발칸반도 지금 뭐 화약고라고 하잖아. 발칸반도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그 접어들어서는요, 이 발칸반도가 슬라브족들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칸반도에 보면 지금도 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내전도 뭐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 민족 분쟁이라고 봐야겠죠. 거기 지금도 발칸반도에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 발칸반도가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슬라브족은 이건 이제 슬라브인의 대이동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슬라브족이 이제 동슬라브족, 남슬라브족, 서슬라브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동슬라브족은 동유럽의 자리를 잡게 됐고,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슬라브족은 중앙유럽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슬라브족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슬라브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아까 제가 키에프루스 동슬라브족이 세운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브족의 대이동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그 키에프루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에프루스 이거의 형성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8세기 중반쯤 접어들면서 바이킹족 아시죠? 바이킹.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바이킹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바이킹족도 이동하고 슬라브족도 이동하고 다 이동하네. 이동을 하는데 이 9세기에 접어들면서 류리크라고, 이건 정복자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바이킹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첫 왕조가 류리크 왕조가 있는데 그거의 시조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구나 보시면 돼요.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류리크가 이끄는 바이킹 세력이요. 862년도에 노브고로드를 건설을 합니다. 노브고로드를 우크라이나 땅 쪽에다가. 그리고 류리크 이제 남하를 한 거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류리크 후계자인 올레그라는 거 있는데, 올레그가 이제 남하 또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왔고 이 지금의 그 키이우로 이름이 바뀌었죠. 키예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그전 수도가 노브고로드였는데 이 수도를 키예프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키예프루스가 탄생을 한 거고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뭐 슬라브족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동슬라브족이 12개 부족으로 있었어요. 12개 부족으로 다 쪼개져 있었는데, 동슬라브 그 부족이 이것이 키예프 공국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슬라 부족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키예프루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세기 초반이 되면 이 키예프루스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중해 무역로가 이제 뜨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흑해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있는 그런 무역로가 그 뭐랄까 융성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발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지중해 무역로가 이제 딱 코스로 뜨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키예프루스가. 그러다가 1237년도에 결국에는 몽골 제국 아시죠? 몽골 제국이 침략을 해갖고 이 키예프루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역사적 배경은 일단 여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푸틴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다 같은 동슬라브 형제 민족이다 이러면서 빡빡 우기고 있다고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왈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너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구성한 그런 부족하고요, 러시아를 구성한 부족이 서로 다르다. 아까 그랬잖아요. 키예프 루스가 그 만들어질 당시에 동슬라브족의 약 12개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키예프 공국한테 정복을 당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구성한 부족과 너희 러시아를 구성한 부족은 엄연히 다르다. 그거를 자꾸 같은 부족으로 엮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릴 문자, 이거 좀 생소하시죠? 이 키릴 문자가 뭐냐면 슬라브권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쓰이는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키릴 문자, 저도 뭐 깊이는 잘 모르는데 나라마다 고유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브권, 슬라브족, 슬라브권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쓰이는 문자래요. 그래서 이 키릴 문자를 읽는 방식이 또 서로 다르다. 서로 옛날 키예프 루스 때부터 우리하고 너희는 서로 달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도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종교도 다르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교 그리고 카톨릭을 접목한 통합교회, 우니아트라고 한대요. 통합교회. 이런 고유 종교를 우리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도 통합교회를 믿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400만 명이 있다. 이 참고로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 연방이잖아요. 소련 시절에 이 통합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소련이 많이 박해를 하고 푸대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세 가지 뭐야? 민족, 언어, 종교가 다 다르지 않냐?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 일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하면 결론은 택도 없는 소리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우크라이나 역사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그 키예프 루스가 이제 거의 모체라고 보면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지역은 어떻게 됐냐? 참 또 비우는 역사네요. 폴란드의 지배를 당해요. 쓰레기차가 지나니까 똥차가 온다고 정말. 그러다가 17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요, 흐멜니츠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흐멜니츠키. 근데 우리는 생소한데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영웅이랍니다. 그래서 흐멜니츠키가 나타나서 이 폴란드에 맞선 거예요. 맞짱을 뜬 겁니다. 그래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폴란드에 이겼어. 이겨갖고 폴란드로부터 자치권의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돼갖고 막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폴란드가 약속을 안 지켰답니다. 안 지키고 약속을 저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흐멜니츠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러시아에다,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이름이었대요. 근데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에다가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요청을 했대요. 근데 러시아가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폴란드하고 또 꿍짝꿍짝 폴란드하고 서로 짜고 드네프르강, 이게 좀 우크라이나의 그 키이우 쪽에 있는 강이죠.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반띵하자, 반땅하자 그래갖고 요걸 기준으로 좌는 폴란드가 먹고 우한은 러시아가 먹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양쪽으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다가 그 뒤에도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못했고요.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붕괴가 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고, 지금의 이제 러시아 침공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네요. 그래서 자,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총정리 7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